이제 금융업계 부동산 PF 얘기 좀 살짝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PF 얘기도 안 할 수는 없죠. 이게 PF가 좀 심각했던 2008년에 비해서 2배 정도 PF 대출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고금리가 이제 뭐 미국이 이제 9월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뭐 저금리로 가기는 또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부동산 업계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러니까 두 가지 키워드가 등장한 거예요. 하나가 이제 금리고요. 두 네네. 번째는 부동산 PF 부실인 거죠. 그렇죠. 네,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금리로 인한 그 충격 중에 하나가 부동산 PF 부실인 거고. 그렇죠. 근데 이 부동산 PF 부실 문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부동산 PF 부실은 나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부동산 시장도 마이너스 영향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연관관계가 사실은 없습니다. 부동산 PF 부실이 있으면 네. 금리 인상 요인이 될까요? 인하 요인이 될까요? 인하 요인이 되죠. 고금리로 인한 타격이니까 네네. 이 부동산 PF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리지 못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부동산 PF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해야 되나? 빨리 인하해야 되나? 미국보다 더 인하해야 되나? 금리 인하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부동산 PF 부실 문제만 놓고 본다면 고금리로 인한 충격인 것이고 그 고금리로 인한 충격에 따라 부동산 PF 부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시장 매매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플러스 요인인 거죠. 그런 면에서는. 또 한 가지는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특히 대출을 많이 짊어진 우리 경제 주체들은 정말 이자 상환 부담이 정말 힘들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특히 어느 누구보다도 이 부동산 PF 부실이라든가 또 이자 상환 부담 그리고 추가적인 대출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동산 PF 대출 문제로 인해서 금융사들이 추가적인 대출 안 해줘요. 그렇죠. 지금 특히 사업자 등록증 제시하면서 우리 대출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사업자 등록증에 보니까 사업 영역 중에 건설 사업이 있네요. 그럼 대출 제외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건설사로 하여금 추가적인 대출을 안 해주는 조건이 되니까 건설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건설 사업을 못 해요. 못하죠. 그럼 이게 어떤 요인이 되죠? 그렇지. 주택 공급 부족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 공급에 추가적인 공급이 안 되니까 단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았지만 착공이나 분양으로 연결되지 않는 연결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아 예를 들어서 3년 전 인허가 건수는 3년 지난 후 분양 물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인허가 건수와 분양 물량 간의 관계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일로 나타날까요? 2025년 6년에 공급 부족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결국 이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야기되면 야기될수록 이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는 있지만 그 전보다는 불안한 상황이 더 야기되진 않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불안해요. 근데 1년 전에도 불안했어. 근데 1년 전과 지금 비교하면 그때의 불안감만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가져오는 불안 심리는 더 줄여놓고요. 네. 그리고 금리 인하 요인이 되고 정책적으로도 정책 금리를 활용해서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 움직이고요. 주택 공급은 또 부족하게 만드니까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경향성은 찾기 힘들고 가격 상방 압력이 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한다는 게 아니라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 중에 부동산 PF 부실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고금리 장기화.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부동산 매매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기 어렵게 만들어요. 다만 이게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심리적 기대치가 달라집니다. 네. 기준선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금 고금리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왜 고금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앵커님께 여쭤볼까요? 왜 지금 고금리라고 생각하세요? 전부 다 올라서. 왜냐하면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금리가 네. 2020년, 21년 그렇죠. 그때의 금리를 기준으로 했기 저금리를 때문에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죠. 높아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 한 2년, 3년 전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어요. 네. 심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20년, 21년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였습니다. 그때랑 비교해서 3.5% 기준금리가 됐으니까 야 이거 엄청나게 높은 금리야.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높은 금리예요, 낮은 금리예요? 사실 높지 않죠. 역사적으로 높은 금리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기준으로 잣대로 삼고 있는 금리가 20년, 21년이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높은 금리니까 지금 고금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금리가 3.5%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벌써 1년이 넘게 1년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25년, 24년 하반기나 25년 정도가 되면 3.5%가 뉴노멀이 돼요. 새로운 기준선이요. 새로운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0.25%포인트만이라도 떨어지면 이제 고금리 시대는 끝났네. 다시 저금리화되네. 물론 아직도 고금리인 건 맞아요. 아직도 고금리인 건 맞지만 기준선이 바뀌고 역사적으로도 높은 금리가 아니라는 인식이 심리적 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가격 전망 CSI 같은 것도 반등하고 매수 심리 지표들이 다 100을 기준으로 올라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금리 장기화라는 변수, 부동산 PF라는 변수, 이 두 가지 변수가 주택 가격을 하방 압력을 주는 하방 압력이 아니라 오히려 적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오히려 상방 압력으로도 작용한다. 이게 주택 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방 압력보다 상방 압력이 조금 더 많아지는, 그래서 지금 24년 하반기를 저는 이미 1년 전부터 전망을 했습니다만 강보합세로의 전환을 전망했었던 그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